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그 하늘을 보는 눈, 바로 레이더입니다. 한국이 그 눈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천공3 다기능 레이더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천억 원, 완성 목표는 2030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방산 계약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레이더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능동 전자주사식 아에사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이었죠. 현대 전장에서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닙니다. 적 전투기부터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심지어 작은 드론까지 동시에 포착하고 추적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특히 아에사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완벽하게 동기화돼야 하는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운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한 외신 기자와 함께 빛나는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 봅시다.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오는 대한의 감동 밀보를 지지하신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패를 한 번씩 내어주시옵소서. 감동어사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이른 아침 찬바람이 불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국 BBC 출신 군사 전문 기자 에이든 스미스는 한국 방위산업 취재차 서울에 머물고 있었어요.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을 누비는 그는 이번 출장에서 특별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천공3 다기능 레이더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 발표였죠. 에이든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관련 보도자료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006억 원, 사업 기간은 2030년 6월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레이더 개발이라니,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군. 에이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지만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늘 그를 놀라게 했어요. 과거 한국은 주로 외국에서 완성된 무기를 사오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전투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수출하고 이제는 방공 시스템의 핵심인 레이더까지 직접 개발한다는 겁니다. 에이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의 수도예요.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에이든은 늘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이든은 한화시스템 관계자와의 인터뷰 약속을 잡았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본사 건물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건 중견 엔지니어 김 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부장은 정중하게 악수를 건넸죠.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에이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레이더 개발 소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에이든 앞에는 천공 시리즈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 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공은 우리나라의 중거리 방공 체계입니다. 1단계, 2단계를 거쳐 이제 3단계로 진화하는 거죠.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의 펜 끝에서는 핵심 단어들이 빠르게 적혀 나갔습니다. 다기능 레이더, 능동 전자주사식, 동시 표적 추적. 이 모든 용어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방공기술의 최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레이더가 왜 중요한가요? 에이든의 질문에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일이 있어도 적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레이더는 눈이에요. 정확히 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 그게 현대방공의 핵심입니다. 에이든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중동과 동유럽의 분쟁 지역을 취재하며 첨단 레이더 시스템의 위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위협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장면은 마치 과학 소설 같았죠. 하지만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정도가 독자적인 고성능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려는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던 에이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구름 자국을 남기며 지나갔어요. 저 하늘을 지키는 기술,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에이든은 이번 취재가 평범한 방산 뉴스를 넘어선 무언가를 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만의 기술 주권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가 인정할 수준으로 말이죠. 에이든은 노트북을 열고 기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공 레이더 자체 개발로 기술 독립 선언.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에이든은 책상 위에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하필 지금 레이더 개발인가? 한국은 이미 천공원, 천공투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새로운 레이더를 만들려는 걸까요? 에이든은 노트북을 열고 국제 군사 전문 매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발견했어요.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현대 방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사일이 아니라 레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빠르고 정확한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반대로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진 레이더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사일로도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에이든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구나. 게임의 룰이 바뀐 거야. 그는 지난 몇 년간 목격했던 전장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하고 다양한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만 추적하는 구식 레이더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요. 다음 날 에이든은 국방 전문 싱크탱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그를 맞이한 건 박 박사였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 박사는 30년 넘게 방공 무기 체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요즘 전장 환경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전투기나 폭격기처럼 큰 표적 몇 개만 추적하면 됐죠. 하지만 지금은 작은 드론부터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까지 온갖 종류의 위협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천공3의 새 레이더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건가요? 맞습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 우리가 아에사라고 부르는 기술이 핵심이에요. 박 박사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기존 레이더와 아에사 레이더의 차이를 설명하는 도표였어요. 기존 레이더는 안테나가 기계적으로 회전하면서 하늘을 스캔합니다. 마치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에사는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종합니다. 동시에 여러 방향을 보고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죠. 에이든의 얼굴에 감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을 취재하면서 비슷한 기술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이든의 질문에 박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아에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거든요. 그 기술을 방공 레이더에 응용하는 겁니다. 에이든은 메모를 하면서 속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에이든은 우연히 젊은 연구원 2명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천공3 레이더 개발이 확정됐다던데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드는 거네. 그러게. 이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에이든은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방위 산업에서도 기술 자립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에이든은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레이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요.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였어요. 자국의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 외부의 도움 없이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한국이 레이더 개발에 나선 진짜 이유였습니다.
에이든은 휴대폰을 꺼내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방공 레이더 개발,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 주권에 관한 거예요. 심층 취재가 필요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계속 파고들어봐. 에이든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에이든은 국제방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 5년간 레이더 시스템 시장이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다기능 레이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복잡해지는 위협 환경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중동의 드론 공격, 동유럽의 긴장. 어느 지역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어요. 에이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서울의 밤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레이더 개발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의 방공 능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겁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에이든은 노트북을 열고 기사의 두 번째 섹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방공 레이더 개발에 나선 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이는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며 기술 주권 확보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가 알아야 할 가치가 있었어요. 일주일 뒤 에이든은 한화시스템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에이든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천공3의 핵심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이 연구원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여기서 아에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설명에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기술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에이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에사 레이더 기술은 매우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건 아닙니까? 이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투기용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방공용 레이더를 만드는 겁니다. 에이든은 그 말에서 자신감과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기술 개발이란 게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실험실 한쪽에서는 연구원들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아직 불안정해요. 탐지 거리를 늘리려면 출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발열 문제가 생깁니다. 에이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기술 개발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발표 뒤에는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존재했어요. 센터를 나서며 에이든은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였어요. 그날 오후 에이든은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근처 카페에서 만난 한국 기자 3명은 방산 분야를 오래 취재해온 베테랑들이었어요. 천공3 레이더요? 솔직히 말하면 우려도 있습니다. 최 기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15년 넘게 국방 분야를 담당해왔습니다. 무슨 우려인가요? 에이든이 물었습니다. 개발 일정이 빡빡해요. 2030년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아에사 레이더는 정말 까다로운 기술이거든요. 송수신 모듈만 수천 개가 들어가고 각각이 정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정 기자가 거들었어요. 게다가 실전 환경에서 검증되려면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해요. 극한의 온도, 습도, 진동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해야 하죠.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있었어요. 기술 개발의 어두운 면, 현실적인 제약들 말이죠. 하지만 강 기자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한화시스템은 이미 천공원과 2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이든은 그 말에 고무됐습니다. 경험의 축적,
그게 바로 한국방산의 강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에이든은 창가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해질 무렵의 도시는 점점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개발, 그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야심찬 목표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공존하는 진행 중인 도전이었습니다. 에이든은 노트북을 열고 국제방산 시장 동향을 다시 살펴봤어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에사 레이더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 몇몇 나라.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험난했어요. 기술적 난관도 있었고 시간적 압박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시선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토록 어려운 도전으로 내몰았을까? 단지 기술 자립만이 목표였을까요? 그는 다음 날 국방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떠올렸어요. 거기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에이든은 지난 20년간 자신이 취재했던 다른 나라들의 방산 개발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인도는 야심차게 국산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수십 년이 걸렸어요. 터키는 자체 방공 시스템을 만들려다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조차도 레이더 기술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이미 전투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수출하고 이제는 첨단 레이더까지 자체 개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다르게 만들었을까? 에이든은 그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천공원의 개발 역사, 천공투의 성능 향상, 그리고 이제 천공3로의 진화. 십수년에 걸친 꾸준한 발전이었어요. 한 번에 큰 도약을 시도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기술을 쌓아 올린 겁니다.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한국식 방법이구나. 화려한 발표나 거창한 선언 대신 묵묵히 기술을 축적하고 조용히 성과를 내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에이든은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아에사 레이더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밤새 일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에이든은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국방연구소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도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에이든은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이곳은 한국 방위기술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선 회의실에서 에이든을 기다리고 있던 건 ADD의 수석 연구원 조 박사였습니다. 60을 넘긴 조 박사는 40년 가까이 방공 무기체계 연구에 몸담아온 원로였어요. 천공 시리즈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처음부터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놓았어요. 천공원 개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공원을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국 기술 의존도가 매우 높았어요. 에이든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장비 앞에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외국 제품을 사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 박사의 눈빛이 빛났어요. 천공2를 개발하면서 레이더 기술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죠. 그리고 이제 천공3에서는 완전한 자체 기술로 아에사 레이더를 만들려는 겁니다. 에이든은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20년 이상 이어져 온 기술 축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럼 KF-21에 들어가는 레이더 기술도 이 과정의 일부인가요? 에이든의 질문에 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투기용과 방공용은 용도가 다르지만 핵심 원리는 같아요. 우리는 전투기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아에사 기술의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제 그걸 방공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죠. 에이든은 메모를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전략적이었어요. 한 분야에서 얻은 기술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방식. 그게 바로 빠른 기술 발전의 비결이었습니다. 조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천공3의 다기능 레이더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탐지 거리를 늘리고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수를 대폭 늘렸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종류의 위협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이든이 물었습니다. 전투기,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기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며 어떤 게 가장 위험한지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에이든은 기술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물체를 탐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위협 수준을 평가하는 인공지능까지 결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조 박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 레이더는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죠. 에이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 도전을 감행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거였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에이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겨울 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하늘을 지키는 기술 뒤에는 수십 년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에이든은 서울로 돌아와 방산 수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윤 대표는 15년간 한국 방산의 해외 진출을 지켜본 인물이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 대표는 세계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무기를 팔겠다고 하면 의아해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각국이 먼저 관심을 보입니다. 천공 시스템도 수출 가능성이 있나요? 에이든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가격 대비 성능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공3의 아이사 레이더가 성공하면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윤 대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정말 소수거든요. 한국이 여기에 성공하면 방산 수출의 새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천공3 개발은 국내 방어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에이든은 한강변을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통해 그는 한국 방산의 전략을 이해하게 됐어요. 조용히 기술을 쌓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며 결국 세계 시장까지 노리는 접근 방식. 그건 화려한 선전 없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국식 방법이었습니다. 에이든은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핵심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천공3 레이더 개발은 20년 기술 축적의 결과물이며 진정한 기술 주권을 향한 도전이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어요. 단순한 무기 개발 소식이 아니라 한 나라가 기술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에이든은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방산 기술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있어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계속 파고들어. 독자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 에이든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에이든은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절반을 지났어요. 앞으로는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취재 2주째 접어들던 어느 날 에이든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제방산 전문지에 실린 기사였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첨단 방공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S-400 시스템과 중국의 홍치 시리즈가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어요. 에이든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천공3를 개발해도 이미 시장은 경쟁자들로 가득했어요. 더구나 그들은 수십 년의 실전 경험과 검증된 기술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다시 한국방산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냉정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만난 국방대학교 교수 한 박사는 에이든의 우려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한 박사는 차분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미국과 유럽은 기술력이 앞서 있죠. 한국이 끼어들 틈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에이든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천공3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한 박사의 말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구매자들이 망설인다는 겁니다. 에이든은 호텔로 돌아와 국제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소식을 발견했어요. 최근 몇 달 사이 세계 각지에서 드론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중동에서는 소형 드론 수십 대가 동시에 공격하는 새로운 전술이 등장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값싼 드론들이 고가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천공3를 완성할 즈음이면 전장 환경은 또 달라져 있을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에이든은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3명의 관계자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개발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대기업 관계자 송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완성하려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돼야 해요. 하지만 연구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중견기업 대표 류 사장이 거들었어요. 게다가 부품 수급 문제도 있습니다. 아에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일부 핵심 부품은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흔들립니다.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화려한 발표 뒤에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연구소 출신 고문 나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지난 2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천공3가 성공해야 다음 세대 기술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에이든은 그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자부심과 불안,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방산의 미래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에이든은 한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지난 2주간의 취재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한국의 기술 발전에 감탄했었어요.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현실의 벽이 보였습니다. 기술 개발의 어려움, 치열한 국제 경쟁, 빠르게 변하는 전장 환경. 이 모든 게 천공3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었어요. 에이든은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의 중간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낙관적으로만 쓸 순 없었습니다. 독자들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했어요. 한국의 야심찬 도전은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에이든은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단지 기술 자립만이 이유였을까요? 호텔로 돌아온 에이든은 지난 취재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조 박사가 보여줬던 오래된 사진, 한 박사가 강조했던 실전 경험의 중요성, 업계 관계자들이 토로한 현실적 어려움. 모든 조각들이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에이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 너머에는 북한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미사일 기술, 예측 불가능한 도발. 한국에게 방공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천공3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국의 하늘을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권 국가로서의 책임이었어요. 그날 밤 에이든은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의 방향을 조금 수정하려 합니다. 한국의 도전은 기술 개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답장은 곧 왔어요. 좋아, 내 판단을 믿어. 계속 진행해. 에이든은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취재에서 그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했어요. 한국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연구원들이 여전히 레이더 개발에 매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에이든은 다음 인터뷰 일정을 확인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취재 3주째가 되던 날, 에이든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 1시간 전,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에이든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는 곧바로 한국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이든, 지금 업계가 조금 민감한 상황입니다. 천공3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논란입니까? 에이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기술 목표치 달성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개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에이든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만약 천공3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의 기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추가 취재에 나섰어요. 오후에 만난 중소부품업체 대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에사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 제작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수천 개의 모듈이 완벽하게 동기화돼야 하는데 불량률을 낮추는 게 쉽지 않아요. 한두 개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성능이 떨어집니다. 에이든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목표 성능을 달성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아요. 에이든은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난 3주간 모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낙관적 전망, 중간에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 심각한 기술적 난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운 건 아닐까? 다음 날, 에이든은 익명을 요구한 ADD 연구원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만난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면한 기술적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아에사 레이더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나노초 단위로 정확하게 동작해야 해요. 신호 처리 알고리즘도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솔직히 선진국들도 수십 년 걸려 완성한 기술입니다. 에이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2030년까지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목표 성능을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부 스펙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이든은 카페를 나서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지난 3주간 쌓아온 이야기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야심찬 도전, 기술 자립의 꿈.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에이든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지난 20년간 취재했던 다른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는 30년 넘게 개발하고도 완전한 성능을 내지 못했어요. 터키의 방공 시스템은 결국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독자 개발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에이든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겨울밤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연구원들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심정이 어떨까? 호텔로 돌아온 에이든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성공 스토리로 쓰기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할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었어요. 에이든은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천공3 레이더 개발은 전환점에 서 있다. 야심찬 목표와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였어요. 에이든 기자님, 내일 오전에 시간 내실 수 있습니까? 프로젝트 책임자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에이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몇 시에 뵐까요? 9시에 판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에이든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직접 나선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최근 불거진 우려들에 대해 해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더 심각한 소식을 전하려는 걸까요? 에이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공3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노트를 펼쳐 내일 질문할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정은 지킬 수 있는가? 최악의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나하나가 프로젝트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에이든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의 만남이 이 취재의 향방을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 도전은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어요.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 에이든은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에이든은 판교 한화시스템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건물 안은 이미 분주했어요. 회의실로 안내된 에이든을 맞이한 건 천공3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정상무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어요. 먼 곳에서 오셨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정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이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던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상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난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에사 레이더는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 팀은 불량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했어요. 송수신 모듈의 제작 공정을 27번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을 10%에서 2% 이하로 낮췄어요. 에이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정상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자문을 구했고 KF-21 레이더 개발 당시의 노하우도 총동원했어요. 그렇게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에이든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어떻습니까? 정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대형 차트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 주요 기술 과제들의 진행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호 처리 알고리즘은 목표 성능의 95%를 달성했고 다중 표적 추적 능력은 이미 요구 사항을 초과했어요. 에이든은 차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항목들이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 항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상무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일정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에이든은 정상무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걱정이나 불안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상무는 에이든을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실험동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 중인 아에사 레이더의 시험 모델입니다. 정상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에이든은 입을 벌린 채 장비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작은 모듈들이 정밀하게 배열된 레이더 표면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통합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정상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에이든은 장비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이 느껴졌어요. 에이든 기자님. 정상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겁니다.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과 자립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어요. 실험동을 나서며 에이든은 한 젊은 연구원과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에이든이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방공기술 선진국이 될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에이든은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에이든은 다시 ADD의 조 박사를 만났습니다. 대전 연구소에서 만난 조 박사는 반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어요. 오늘 아침 한화 시스템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에이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듣던 우려와 달리 그들은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더군요. 조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조용히 문제를 풀어가는데 익숙해요. 화려한 발표 대신 실질적인 성과로 말하죠.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군요. 맞습니다. 조 박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천궁1도, 천궁2도 처음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천궁3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이든은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4주간의 취재가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처음에 놀라움, 중간에 의심, 위기의 순간, 그리고 이제 돌파구를 찾는 과정.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온 에이든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 해가 서쪽 하늘에 걸려 있었어요. 그는 이제 기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한국의 천궁3 개발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었어요.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난관을 극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섹션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천궁3 레이더 개발은 기술적 난관에 직면했지만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 나라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어요. 취재 마지막 날, 에이든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4주간의 한국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에이든은 노트북을 열어 완성한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조용한 기술혁명의 최전선에 서다. 기사는 천궁3 레이더 개발의 전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계약 발표부터 시작해 기술적 난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까지. 에이든은 특히 한국 연구자들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요란한 선전 대신 묵묵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27번이나 공정을 수정하며 답을 찾아냈어요. 에이든은 문득 떠올랐습니다. 첫날 만났던 한화 시스템의 김 부장이 했던 말을요. 레이더는 눈입니다. 정확히 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눈을 만들고 있었어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진정한 주권이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에이든은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조 박사, 한화시스템의 정상무, 그리고 피곤한 얼굴로도 희망찬 눈빛을 잃지 않던 젊은 연구원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에이든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방산 프로젝트를 취재했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한국의 접근법은 독특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기술을 쌓아 올렸어요. 천공1에서 시작해 천공2로 발전하고 이제 천공3로 진화하는 과정. 각 단계마다 배운 교훈을 다음 단계에 적용했습니다. 에이든은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어봤어요. 천공3 다기능 레이더는 2030년 완성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난관을 극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 나라가 진정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여정이다. 에이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다 건너 북쪽에는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위협에 맞서 자신만의 방패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에이든은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그는 한국산 전자제품들이 진열된 모습을 봤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텔레비전. 한때는 모방품으로 여겨졌던 한국 제품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방산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에이든은 탑승 게이트 근처 카페에 앉아 마지막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사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세계가 주목할 가치가 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돌아오는 대로 편집회의에서 발표해. 독자들이 흥미로워할 것 같아. 에이든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비행기에 오르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상무가 보여준 시험 모델, 조 박사가 강조했던 단계적 발전 전략, 그리고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모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에이든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의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연구원들은 여전히 레이더 개발에 매진하고 있을 거예요.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음씩 목표에 다가가고 있을 겁니다. 에이든은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지난 4주간의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무기 개발 소식으로 여겼던 이야기가 취재를 거듭하며 훨씬 깊은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기술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외부의 도움 없이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에이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모습들이 선명했어요. 겨울 한강의 차가운 바람, 판교 연구소의 분주한 모습, 대전 국방연구소의 진지한 분위기.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문제를 풀어가는 열정,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결연함.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이든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천공3 레이더가 완성되는 날, 저 하늘은 더 안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한국만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기술 자립을 꿈꾸는 모든 나라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에이든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의 교훈 화려한 선언보다 묵묵한 실행이 중요하다. 한 번의 큰 도약보다 꾸준한 축적이 성공을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에이든은 수첩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그에게도 큰 배움이었어요. 기술 개발이란 결코 쉽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과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비행기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에이든은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런던에 도착하면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어요. 이 한국 이야기가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천공3 레이더가 하늘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요.